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이상수입니다. 하반기 부동산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뭘까요? 미국 금리? 아니면은 현재 9월 위기설? 아니면은 역전세? 이것들이 다 중요한데요. 이런 거 다 합쳐도 이거 하나만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부동산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셔갖고요. 부동산 전망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과 정례 간담회에서 현재 서울의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인데 여기에 인허가 물량까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면 예전처럼 또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원장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원장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현재 이 가격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 주택 거래량이 일단 예년에 한 6천 건이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한 3천 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 매수 수요가 많이 있어서 거래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다만 국토부에서도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착공 물량 자체가 평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관계 부처를 통해서 이런 규제 혁신을 가지고 이런 앞으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차질 없도록 만들어 보겠다,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대답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김현미 장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거 솔직히 그때 인정 안 했습니다. 그 주택 공급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큰 사단이 나고 그 이후에 이런 주택 공급하는 게 정말 빵이었다면 바로바로 찍어낼 수가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장관도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는 안 합니다.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다, 착공이 부족하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그만큼 지금 인허가나 착공 물량에 대한 비상이 떨어졌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정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실제로 인허가나 착공 물량은 앞으로 2, 3년 뒤나 4, 5년 뒤에 있는 데이터인데 저는 가장 직접적으로 올해, 내년 얘네들을 볼 수 있는 거는 현재 이 입주 물량 데이터입니다. 근데 현재 이 입주 물량이 여러분들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현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서울의 입주 물량을 좀 보게 되면요. 서울이 적정 수요가 4만 7천 가구 정도가 항상 거래가 되는 이런 적정 가구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4만 7천에서 2만 3천이면 거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만큼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나 있다라는 얘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한 만 가구 정도가 더 부족한 상황이 되죠. 14,800. 그런데 2025년도에는 잠깐 반짝 공급량이 조금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때 17,000 가구인데 여기에서 둔촌주공이 차지하는 게 12,000 가구예요. 자, 그러면 둔촌주공 저렴한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둔촌주공 12,000 가구 빼고 나면 5,000 가구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정말 이제는 뭐 공급이라고 할 수도 없죠. 창피할 정도로 1,00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는 착공이나 인허가 물량 몇 년 뒤에 있는 게 급한 상황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시피 한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2, 3년 뒤에 물량이 정말 그렇게 심각할 정도 수준일까? 그거는 이 착공 물량을 보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일단 6월 착공량하고 7월 착공량 두 개를 좀 나눴는데 제가 하나에 다 데이터가 오다 보니까 분명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표시한 부분만 같이 보시자고. 이 데이터를 다 지금 보시려고 하면 어려워서 제 영상을 끄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전년 대비 증감률을 좀 보도록 할게요. 65.2%가 감소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착공 물량 자체가 평년 대비했을 때 증감량이 62.4%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년에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7월 달로 넘어오면 좀 더 나아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감을 보니까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67.9%가 감소했고 평년 대비했을 때 65.4%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6월 달에는 65.2%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게 7월 달 봤더니 7월 달엔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10년 대비 봤을 때도 60.4%에서 65.4%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걸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가 있고, 이 착공되는 물량 자체가 6월 달만 하더라도 2,460호 정도의
착공 물량이 있었는데 이게 7월달 넘어오게 되면서 1443호로 더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감소했다라는 소리는 2년 뒤나 3년 뒤에 공급 물량도 입주 물량도 이만큼 감소하게 됐다. 자, 그러면 4, 5년 뒤, 5, 6년 뒤에 데이터를 보려면 그건 인허가 물량을 봐야 됩니다. 이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착공에 바로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또 착공이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보다는 더 적은 수가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1월부터 6월까지 누적을 보면 6월 달에는 29.8%가 감소했습니다. 거의 30%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고, 이게 이제 10년 대비했을 때, 평년 대비했을 때 47%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평균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인허가 물량도. 자, 7월 달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7월 달 서울을 보게 되면, 자, 전년 대비 증감 1월부터 7월까지 34.3%. 야, 6월 달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평년 대비했을 때 54.5% 더 안 좋아진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허가량 자체가 6월달 같은 경우에는 1228호가 인허가 물량을 냈는데 이제는 7월 달에는 947호로 이거 역시도 감소했다. 앞으로 최소 4년 뒤, 5년 뒤 아니면 6년 뒤에 입주 물량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만큼까지 감소했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거는 6월달, 7월달 지금 데이터를 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질까요? 내년, 내후년 같은 경우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 수치가 조금씩 좋아질까요?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앞으로 나아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그 이유가 최근에 LH 사태가 이제 철근 누락 사태 터지게 되면서 이게 저는 이 나비 효과가 굉장히 부동산 공급에, 주택 공급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 LH에서 지금 이 무량판 이 공법을 시공을 한 게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공사 기간을 한 3년 정도 이상 걸렸던 거를 2년대로 끊을 수 있는 게 무량판 공법이었고, 두 번째는 이걸 하다 보면서 이런 공사비 자체를 매년마다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만큼의 이런 감리 인원들이라든지 관리 인원들 자체를 더 많이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자체도 크게 증가하게 되고 공사 기간까지도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런 공사비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이런 공사가 진행돼서 입주되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공사비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현장에서는 최근에 시공사들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비 폭탄이 터지게 됐다 그러면서 시공사들이 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하고 계약을 맺었던 거를 파기하고 아예 그 현장 자체를 공사를 안 맡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를 못 찾아갖고 발을 동동 구르는 현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계약이 해지가 되고, 특히나 서울 안에서도 지금 부가현 뉴타운이라든지 홍제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멀쩡하게 재개발이 되다가도 이 시공사와 이 시공비 마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공급에 대한 물량 자체가 8월달, 9월달 절대 좋은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공급이 심각한 상황인데 집값은 왜 지금 멈춰 있을까? 거래량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거래량들이 지금 좀 주춤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매도 매수가 현재는 잘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공급이 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 외에도 여러분들 올해 초에 특례 보금자리론 나온 거 아시잖아요. 약 한 7만 가구 정도를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별 공급이라든지 우선 공급을 통해서 7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맞벌이 부부를 상대로 해서 소득 기준을 일단은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맞벌이 부분 같은 게 소득의 1.4%, 140%만 적용을 했어요. 1.4배만. 그런데 이제 맞벌이한테는 200%까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거 계산해 보니까 월 수입이 맞벌이 부부가 1,300만 원 정도 되는 분들도 이제 이 청약에서 우선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야, 이건 엄청 파격적인 거죠.
자, 그리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이 말이 뭐냐면 부부끼리 청약이 당첨됐을 때 이거는 무조건 둘 다 취소가 돼요. 근데 와이프 따로 나 따로 같이 청약을 집어넣고 둘 중에 어디가 되든지 하나는 해주겠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는 이제 2자녀만 돼도 다자녀로 보고서 다자녀 특공을 해주겠다. 자, 배우자 규제를 미적용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배우자 주택에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그동안에 주택을 소유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분양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이 주택들 다 정리해 놓고 들어오게 되면 내가 무주택으로 봐서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청약 통장 기간 합산 당첨 이 가점이 배우자하고 합산을 시켜준답니다. 이게 15년을 다 갖고 있지 않더라도 17점 만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좀 유리해졌고 이 금융지원까지도 그전에 7천만 원 이하들만 돈을 빌려줬는데 부부 합산했을 때 1억 3천이라도 전세자금 대출도 1억 3천이라도 다 해주겠다. 9억 이하의 주택. 솔직히 서울에서 6억 이하의 주택 찾기 쉽습니까? 못 찾아요. 없어요. 지금 9억 이하도 없죠. 뭐 서울이 평균 가격이 12억 정도 하다 보니까 9억 이하 아파트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4억이었는데 5억까지 빌려주겠다. 집 사면 5억까지 해주겠다. 전세로 살면 3억까지만 해주겠다. 이 얘기는 거의 집을 사라는 얘기를 들려요. 그리고 금리 보니까 금리 굉장히 파격적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도 보지 않는 엄청난 대출입니다. 야, 이 금리 보세요. 1.6에서부터 2.7%, 2.7에서부터 3.3%. 기준금리가 3.5%인데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돈 빌려주는 것까지도 유리하게 만든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요. 올해 연말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텐데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집을 살 때도 청약을 할 때도 다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주변에서 미리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결혼한다고 하면 이거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이거 열심히 퍼뜨려 주세요. 이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 수요층은 잠재적인 수요가 되는 거고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도 수요는 점차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거는 6년 뒤, 7년 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요. 그러면 1, 2년 안에 이거를 공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들이 있죠. 빌라라든지 연립, 그 다음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주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1, 2년 안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건 어떤 정부에서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때는 항상 이런 비아파트 종류들로 그 공급량을 어떻게든 메우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 비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 역전세 맞고 나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 소비 심리까지도 많이 낮아져 있는 부동산 종류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파트는 오히려 풀렸는데 비아파트들은 오히려 규제를 그대로 막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인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장관님도 오피스텔 규제, 비아파트 미분양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지나치게 위축이 된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명절 전후로해서 이런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 종류들이 현재 대출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DSR 적용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완화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걸 풀어서 이 DSR 적용 받지 않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특례 상품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를 바꿀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오피스텔이나 이런 빌라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과세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아니 고가에 있는 10몇 억짜리 아파트를 이게 때문에 중과세를 하는 건 이해를 해. 근데 이걸 이렇게 고가도 아닌 이런 중저가에 있는 소형주택들까지도 이걸 해버리게 되면 누가 어떤 임대인이 어떤 투자자들이 이걸 사서 임대를 놓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더불어서 이런 DSR이라든지 이런 현재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세제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은 앞으로 부족해지고 여기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수요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신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계셔야 앞으로 6, 7년 동안이 최소한 편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공급량이 6, 7년 동안에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집값에 가장 큰 변동의 요인으로 제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시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모두 다 발생해서 뒤늦게 찾기보다는 좀 더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움직이셨을 때 여러분들한텐 좋은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